형님, 이제 그만 양보하세요. 아버지 재산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형제간에 오가는 이 한마디.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 앞에서 형제가 남이 되는 순간, 평생 우애 좋던 형제가 갈라서고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누가 모실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과정에서 평생 우애 좋던 형제가 갈라서기도 하죠. 돈 앞에서는 혈육도 남이 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혹은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 아버지의 지혜가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68세 박인철 선생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죠. 정년퇴직 후에도 책을 가까이 하며 조용히 사셨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어요. 큰아들 준호는 42세로 성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 민수는 38세로 사업에 성공해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나름대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달랐죠. 그런데 어느 날 박인철 선생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날이었죠. 박인철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간단한 아침 체조를 하고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2층 서재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던 역사책이 서재에 있었거든요.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칸, 두 칸. 평소처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5번째 계단에서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난간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등이 계단에 부딪혔고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1층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식은 흐릿해졌고 천장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형광등, 커튼으로 막힌 침대,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옆에서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허리와 골반 부근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죠. 박인철 선생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 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하다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뒤이어 작은아들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의사가 두 아들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사의 설명이 어렴풋이 들렸어요. 낙상으로 인한 골반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최소 3개월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 복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얇아서 복도의 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귀는 또렷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작은아들 민수도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민수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자기 집이 넓으니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겠다고요. 강남에 50평대 아파트가 있고 방도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자기네 집 근처를 더 좋아하신다고 환경이 익숙한 곳이 좋을 거라고 했죠. 민수는 반박했습니다. 형 집은 30평도 안 되는 좁은 곳이라고, 게다가 형수님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간병을 하시려는 거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가족끼리 힘을 모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니 이참에 전문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 준다고, 가족들이 직접 모시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정신도 멀쩡하신데 무슨 요양원 얘기냐고 반발했어요. 그건 너무 아니지 않냐고 동생에게 따졌습니다. 민수는 자기 말이 그게 아니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죠.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모실 거라고, 한 달만 자기 집에 계시면서 회복하시면 된다고요.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박인철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얘기 다 들렸다고 했어요. 복도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네 사람 모두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가 깨어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한 달은 준호네 집, 한 달은 민수네 집에서 번갈아 지내보고 싶다고요. 두 아들네 집을 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게 공평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네 집에만 계시면 된다고요. 하지만 박인철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사실 박인철 선생님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진심이 다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누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일주일 후 박인철 선생님은 퇴원했습니다. 첫 번째 한 달은 큰아들 준호네 집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넓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현관에는 아이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안내한 방은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어요. 책상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인형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박인철 선생님이 애들은 어디서 자느냐고 묻자
큰 며느리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면 된다고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40세로 파트타임으로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수수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박인철 선생님이 오신 후로 수진은 출근 시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개의치 않았죠. 첫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부드럽게 끓인 죽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한다고, 건강해지시면 또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겠다고요. 매일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식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식사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죠. 오전마다 수진은 박인철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였지만 수진은 매일 함께 다녔어요. 물리치료실에서 기다리면서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간병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까 고민했죠. 오후에는 박인철 선생님 혼자 방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수진은 이때 병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수입도 가족에게는 소중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자 준영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조금 내성적이지만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할아버지 방에 들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할아버지께 물어봤죠. 박인철 선생님은 평생 교사였으니 손자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손녀 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려왔어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 오빠, 자기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박인철 선생님은 그 그림을 벽에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어요. 준호가 회사 일 얘기를 했고 수진이 동네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죠. 박인철 선생님은 그저 듣고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 부부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인철 선생님의 방과 거실 사이의 벽이 얇아서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 아버지 병원비랑 약값, 영양제값까지 합치니 평소보다 50만 원이나 더 나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적금을 깰까 하고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준영이 중학교 입학할 때 쓸 돈이라고, 학원비랑 교복 살 돈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야근을 더 하겠다고, 주말 특근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몸 상하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아들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돈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의 건강은 조금씩 좋아졌어요. 수진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네 집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죠.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빨리 회복하셔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작은 아들 민순의 집으로 옮길 차례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50평대 아파트는 정말 넓었습니다. 현관부터가 준호네 집 거실만 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안내한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방도 준호네 집 안방보다 넓었습니다. 새 침대와 새 가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TV도 최신형이었고 에어컨도 새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욕실까지 딸려 있었죠. 박인철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라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구했다고요. 박인철 선생님이 간병인이 왜 필요하냐고 묻자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회사 일이 바쁘고 아내 미라도 모임이 많아서 제대로 돌봐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계시면서 돌봐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경력이 15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역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네 집의 며느리 수진이나 손주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줬어요. 민수도 저녁에 들어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도 인사를 하러 왔죠. 하지만 이틀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낮에 거의 집에 없었어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죠. 박인철 선생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방에서 보냈습니다. 간병인이 있긴 했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간병인은 일하러 온 사람이었으니 감정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식사도 달랐습니다. 간병인이 만들어주는 음식은 맛있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솜씨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 끓여주던 죽과는 달랐습니다.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양은 충분했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아이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민수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거기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며느리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간병인 비용만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24시간 케어가 아니라 낮 시간만인데도 그렇다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라고 형님네가 계속 모시면 되는데 하고 중얼거렸죠. 미라는 더 나아갔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요즘 괜찮은 요양원들 많다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시설 좋은 곳에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병인 비용보다 싸다고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전에 아버지 재산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요. 미라가 무슨 재산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서울 외곽에 있는데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예금도 꽤 있다고 교사 연금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라고 했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형님도 권리가 있지 않냐고요.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은 효자도 아니면서 한 달 모시고는 손을 떼지 않았냐고요. 반면 자기들은 계속 모실 거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화장실 가는 것도 잊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를 모시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민수네 집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어요. 간병인만 있을 뿐 가족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바빠졌고 미라는 더 자주 외출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내일 친구가 하나 온다고 변호사인데 아버지를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박인철 선생님이 무슨 도움이냐고 묻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좋다고 했죠. 다음 날 오후 정말로 변호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끔한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극진히 모셔왔어요. 거실 소파에 모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어요. 박인철 선생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유언장 양식, 재산 목록표, 각종 동의서들이었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요. 미리미리 유언장도 작성해 두시고 누가 무엇을 관리할지 정해두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하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대세라고 나중에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냐고 했어요. 민수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형님도 있으시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박인철 선생님이 공평하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경제력도 없고 아버지를 계속 모실 형편도 안 된다고요. 한 달 모시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며 자기한테 넘기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버지를 계속 모시는 대신 재산도 자기가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법적으로도 인정된다고 판례도 많다고 했죠. 박인철 선생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변호사의 얼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다 계획해둔 듯 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집값도 매일 변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다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박인철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생각해본다고 했다고 다시 한번 말했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사실은 미라가 해고한 것이었죠. 더 이상 간병인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간병인이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배달 음식이었어요. 분식집 김밥, 중국집 짜장면, 편의점 도시락도 나왔습니다. 영양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미라도 박인철 선생님을 피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나가고 밤에는 늦게 들어왔어요.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유언장 작성을 미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슬며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박인철 선생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아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며칠 후 박인철 선생님이 혼자 방에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준호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기로 결정했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민수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민수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형님이 왜 말도 없이 왔냐고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동생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형님이 계속 모실 수 있냐고, 형님네 형편 자기가 다 안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 뻔하지 않냐고요. 준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 자기는 동생처럼 돈이 많지 않다고, 강남 아파트도 없고 회사도 크지 않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모시는 게 돈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고, 형님도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 약값, 앞으로 몇 년을 더 모셔야 할지 모른다고요. 다 돈이라고,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알았다며 동생이 아버지 재산이 탐났구나 하고 소리쳤어요. 변호사까지 불러서 유언장 쓰라고 했다며 아버지 집이랑 예금 다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거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어요. 형은 아버지 돈이 한 푼도 없는 줄 아냐고, 어차피 나중에 형제가 나눠 가질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준호는 자기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형도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냥 겉으로 안 드러낼 뿐이라고, 위선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갔어요. 민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 처음으로 몸싸움이 일어날 뻔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 자기 눈앞에서 형제가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아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손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박인철 선생님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게 해달라고, 너희 둘 다 나가라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어요. 평생 키운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은 더더욱 슬펐어요. 그날 밤 박인철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민수의 방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에서 깬 듯 목소리가 흐렸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119를 불러달라고요. 민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방으로 달려왔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미라도 일어났고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인철 선생님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의식은 희미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요. 응급실은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의사가 박인철 선생님을 진찰했어요.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다가가 물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고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냐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형과 싸웠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 나이에 심장에 무리가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가족분들이 주의를 잘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때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준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냐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정을 찾으시면 면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응급실 복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싸웠던 게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큰 며느리 수진도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온 거였어요. 수진은 준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줬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라도 나중에 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급히 입은 옷차림이었어요. 민수 옆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쯤 박인철 선생님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 번에 2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침대 양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인철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고,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입원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아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회복이 빠르다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죠. 그날 오후 박인철 선생님은 두 아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원하던 대로 하겠다고 변호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잠깐 기쁨이 스쳤지만 곧 복잡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너희가 싸우는 걸 보기 싫다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그때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까지 서로 싸우지 말라고, 평화롭게 지내달라고 했죠. 네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형제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아버지를 간병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병실에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지난번 민순의 집에 왔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왔죠. 병실에는 박인철 선생님, 두 아들, 두 며느리, 그리고 변호사까지 6명이 모였습니다. 좁은 병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변호사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양식, 재산 목록, 각종 서류들이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진행하겠다고 먼저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예금, 증권, 연금 등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미라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인철 선생님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2개의 하얀 봉투였어요.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라고 두 아들에게 하나씩 줄 봉투라고 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박인철 선생님이 먼저 민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수의 것이라고 읽어보라고 했죠.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A사 용지 2장 분량의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죠. 박인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라고, 모두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 너는 내 작은 아들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형 준호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영리했다. 공부도 잘했고 사업도 성공했다.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너에게는 내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준다. 서울 외곽의 집, 그리고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합치면 상당한 액수다. 내가 원하던 것이지?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박인철 선생님이 말했어요. 계속 읽으라고요. 단 조건이 있다. 이 재산의 출처를 먼저 설명하마.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너는 아느냐? 민수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계속 읽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이 돈은 30년 전 내 형 준호가 대학에 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었다. 나는 교사였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큰아들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18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다. 아침밥을 거르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 모은 돈이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소리조차 죽이고 들었어요. 준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기로 했다. 나는 너무 기뻤다.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하지만 그의 여름 민수야, 내가 큰 사고를 쳤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놀다가 사고가 났다. 노인 한 분을 치었고 그분은 크게 다치셨다. 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던 거였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막막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었겠느냐.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준호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면 준호는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것이었다. 민수는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내 방으로 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었다. 준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버지, 제 대학은 내년에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동생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안 된다고 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동생이 더 급하다고, 자기는 1년 늦어도 괜찮다고 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나는 준호의 대학 등록금으로 내 사고를 해결했다. 3천만 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주었다. 준호는 그의 대학을 포기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포기했다. 병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꼭 안고 울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후 공장에 취직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일요일에도 나갔다. 5년 동안 그렇게 일했다. 민수는 이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준호는 다시 돈을 모았다. 그리고 다시 대학에 도전했다. 23살에 대학 1학년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낫다고 말렸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인철 선생님이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다. 학비를 스스로 벌었다.
나한테는 한 푼도 손 벌리지 않았다. 그렇게 졸업하고 지금의 회사에 취직했다. 편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넌 한 번이라도 형한테 고맙다고 말했니? 한 번이라도 그 은혜를 기억했니? 형이 내게 준 그 5년을, 형이 포기한 그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민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형은 내가 평생 미안해하며 살까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사고 난 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사고였다고 위로했다. 그게 내 형이야. 그게 준호다. 박인철 선생님이 이번에는 준호에게 두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읽어보라고요.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너는 내 큰아들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다.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다.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도 행복한 것인지. 준호의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착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내 살배기였던 내가 동생 기저귀를 가져다 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동생이 울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달랬다. 그런 형이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선생님들이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준호가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했다. 동생을 위해서. 나는 그때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아버지로서 무능했다. 두 아들의 미래를 다 책임지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웠다. 박인철 선생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5년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어야 할 내가 기름 냄새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다시 대학에 갈 때 나는 너무 기뻤다. 늦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은 내가 자랑스러웠다.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편지가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병실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대신 너는 이미 가장 큰 유산을 가지고 있다. 내 아내 수진의 헌신을 봐라. 내가 다쳤을 때 수진이 어떻게 했니? 자기 일을 줄이면서까지 나를 돌봤다. 돈이 없어도 정성으로 간병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이들의 효심을 봐라. 준영이와 준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좁은 방을 내주고 거실에서 잤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준호는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내가 동생을 위해 희생했던 그 선택. 그것으로 얻은 진짜 행복.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이다. 편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를 모셨던 그 한 달. 그게 진짜 효도였다. 비싼 집도 간병인도 필요 없었어. 수진이 끓여준 죽 한 그릇.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게 내가 원하던 전부였다. 박인철 선생님이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준영이와 준이가 병실 구석에서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두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재산은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아는 사람.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말이야. 박인철 선생님이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지팡이도 없이 산소 마스크도 없이 멀쩡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박인철 선생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요. 아니, 마음은 정말 아팠지만 몸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물었어요. 그럼 응급실은 뭐였냐고요? 박인철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기였다고요.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미라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지켜봤다고요. 민수가 얼마나 재산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시는지 다 봤다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라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를 침대 옆 서랍에서 꺼냈어요. 진짜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재산은 두 아들에게 반반 나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먼저 쓸 권리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필요 없다고요. 박인철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준호는 30년 전에 자기 것을 동생에게 양보했다고요. 이제는 준호가 먼저 받을 차례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필요할 때 먼저 쓰라고, 집 문제든 아이들 교육비든 먼저 쓰라고 했어요. 박인철 선생님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재산은 민수가 가져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었습니다. 형에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해봤냐고요. 형이 준 그 5년, 형이 포기한 그 꿈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형의 희생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어요. 됐어, 민수야. 넌 내 동생이야. 형이 동생 돕는 게 당연한 거야. 민수는 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며느리 미라도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수진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처럼요. 두 며느리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이었죠. 박인철 선생님이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은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준호와 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변호사는 이미 병실을 나간 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였죠. 병실에는 가족만 남았습니다. 박인철 선생님과 두 아들, 두 며느리, 두 손주. 7명의 가족이었어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박인철 선생님은 손자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할아버지 마음이 정말 편하단다. 준이가 할아버지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병실에서 그린 그림이었는데 가족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준이가 참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이 그림 정말 좋아한다. 민수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제가 형님을 도울게요. 사업도 같이 해요. 우리 함께 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우리 정말 형제답게 살자. 수진과 미라도 서로 약속했습니다. 진짜 자매처럼 지내기로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기로 했죠. 병실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의 부드러운 햇살이었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그 햇살을 받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10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준호네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거실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아침 8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문을 열자 손자 준영이가 서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준영이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할아버지, 주말 숙제 도와주러 왔어요. 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손자를 안으로 들였어요. 우리 준영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이제 할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겠어. 준영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숙제를 꺼냈습니다. 국어 문제집이었어요. 고전 문학에 대한 문제들이었죠. 박인철 선생님은 평생 국어 교사였으니 손자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때가 되자 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손녀 준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준이는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그림 그리러 왔어요. 준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손녀를 위해 포즈를 취해 주었어요. 준이는 색연필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음식을 가득 들고 왔어요. 삼겹살, 야채, 과일. 저녁 식사 준비물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요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맥주를 들고 왔고요. 오후 4시쯤 민수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미라는 케이크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년 전에 그 민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고 말투가 달랐습니다. 준호가 동생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민수야, 요즘 사업은 어때? 형님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계약 큰 거 하나 따냈어요. 민수의 사업은 정말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수진을 만나자 반갑게 포옹했어요. 언니, 지난주에 말한 그 요리 레시피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오늘 같이 만들어봐요. 두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세 남자가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인철 선생님, 준호, 민수.
아버지와 두 아들이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형님, 아드님 준영이 중학교 들어갔잖아요. 학원비며 여러 가지 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해나가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30년 전에 형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박인철 선생님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수야. 제가 더 고마워요, 형님.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형제의 모습이었어요.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식탁이었지만 7명이 옹기종기 둘러앉았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고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미라가 만든 샐러드도 있었고 준이가 담은 과일도 있었어요. 박인철 선생님이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였으니 한잔하자꾸나. 준호와 민수가 아버지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영이가 할아버지께 고기를 구워드렸고 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이것저것 챙겨드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준호의 회사 이야기, 민수의 사업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데 형님도 같이 가시죠. 제가 강사로 형님 모시고 싶어요.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강사를? 형님 회사 생활 경험담이요. 형님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 본 적 없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요. 준호는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수진과 미라도 자매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같이 등산 갈까요? 좋아요. 아버님도 모시고 가요. 가벼운 산으로요. 박인철 선생님은 자식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감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인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정말 행복해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며느리들이 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준영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큰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착했단다. 동생 생각을 항상 먼저 했지. 준이가 물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도요? 작은 할아버지는 똑똑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도 정말 착해졌단다.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거야.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란다. 준영이와 준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할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박인철 선생님이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도 평생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약속하겠니? 네, 할아버지. 두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민순의 가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민수가 형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골프 칠까요? 좋지. 연락해. 민순의 가족이 나간 후 준호네 가족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내일 아이들 학교 가야 해서요. 그래, 고생했다. 수진아, 음식 만들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 준호네 가족이 떠나고 박인철 선생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생생했으니까요. 박인철 선생님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가을밤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분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장미, 국화, 채송화. 손주들이 심어준 꽃들이었어요.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세가 된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큰아들 준호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냈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형에 대한 감사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2년 전 병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정말 그랬습니다. 재산을 반반 나눈 후 오히려 두 아들의 사랑은 더 커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인철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형제의 우애, 진짜 효도의 의미.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박인철 선생님은 그 빛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두 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